500만 원? 이딴 낡아빠진 책상 하나에? 나는 거실 입구에 서서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잊은 채 두 명의 이삿짐센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칠이 벗겨진 낡은 책상을 집 안으로 옮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그 옆에 서서 보기 드문 흥분된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조심해요. 이거 귀한 골동품이라고.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오늘따라 곱게 차려입은 자주색 한복에 내가 결혼할 때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건 모습이 마치 거만한 늙은 공작새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꿀꺽 삼켰다. 박진우와 결혼해 이른바 3대 동당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말을 꺼내기 전에 3초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 3초는 지난번 말대꾸했다가 진우 씨가 시어머니 방에 불려가 새벽 2시까지 대화를 나눠야 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골동품이에요. 엄청 낡아 보이는데. 나는 최대한 의심이 아닌 호기심으로 들리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시어머님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뭘 알겠니? 이건 개화기 시대 때 쓰던 화류목 책상이야. 인사동 골동품 거리에서 내가 한눈에 알아봤지. 처음엔 800만 원을 부르는 걸 내가 500만 원까지 깎았다니까. 이런 게 투자라는 거야. 네가 사는 그 시덥잖은 화장품 병들보다 훨씬 값어치 있지. 가슴이 턱 막혔다. 지난주 내가 고작 5만 원짜리 크림 하나 샀다고 3일 내내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잔소리를 퍼붓던 분이 맞나 싶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떠난 후 나는 500만 원짜리 골동품에 다가가 자세히 살폈다. 책상 위에는 눈에 띄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서랍 하나는 뻑뻑해서 잘 열리지도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까지 풍겼다. 내 전공은 실내 디자인이었다. 골동품 감정이 전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미적 감각은 있었다. 이 책상은 기껏해야 50만 원, 아니 그보다도 못해 보였다. 이서아,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주방 정리 안 하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맞다. 진우 오늘 야근한다니까. 우리 셋만 먹게 반찬은 조금만 해. 네, 어머님.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로 시아버지 박태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저런 쓸데없는 걸 사왔구먼. 곧이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는 늘 과묵하셨고 시어머니의 낭비에 기껏해야 한두 마디 핀잔을 주는 게 전부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그 책상을 생각했다. 평소 자신을 절약의 화신처럼 포장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500만 원을 주고 낡은 책상을 사온 것은 그녀의 평소 행동 패턴과 맞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책상을 거실이나 서재가 아닌 진우 씨가 어릴 때 쓰다가 지금은 창고로 쓰는 방에 굳이 두겠다는 점이었다.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는 평소처럼 주간 대청소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절대 돕는 법이 없었다.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 창고방을 닦을 때 그 낡은 책상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유난히 기괴해 보였다. 나는 홀린 듯 책상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상판을 쓸어보았다. 바로 그때 손끝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오른쪽 서랍 아래쪽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틈새가 있었다. 나는 몸을 굽혀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자세히 살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나뭇결이나 균열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이음새였다. 가로 세로 약 10cm 정도의 숨겨진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신 것을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틈새를 더듬었다. 창고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손끝에 작은 돌기가 느껴졌다. 살짝 누르자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숨겨진 서랍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걸 계속해야 할까?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결국 망설임을 이겼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서랍 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봉투를 꺼내니 생각보다 묵직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다.
나는 숨을 참고 안의 내용물을 책상 위에 쏟아냈다. 등기부 등본 3통, 은행 통장 5개, 차용증 뭉치, 그리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몇 장.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맨 위에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등기일은 5년 전. 소유주는 놀랍게도 김영자 세 글자였다. 주소는 서울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잠실의 한 주상복합. 면적은 120제곱미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두 통을 펼쳤다. 각각 80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었고 모두 강남의 좋은 위치에 있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국민은행 통장 3개에 합계 8억 6천만 원, 신한은행 통장 2개에 합계 4억 5천만 원. 차용증에는 몇몇 친척들이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의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가장 적은 금액도 5천만 원이었다. 다리가 풀려 책상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주저앉을 뻔했다.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울상이었다. 시아버지 퇴직금이 적다. 낡은 집을 수리해야 한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나와 진우 씨는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를 들였다. 우리 수입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이었다. 우리 신혼집은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허둥지둥 물건들을 봉투에 다시 집어넣고 비밀 서랍에 밀어넣은 뒤 힘껏 눌러 원위치시켰다. 막 몸을 일으키는 순간 시어머니가 문 앞에 나타났다. 너 여기서 뭐하니?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을 훑다가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청소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옆에 있던 걸레를 들어 흔들었다. 이 책상 참 특별하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풀리더니 심지어 더이한 기세까지 보였다. 그럼 당연하지. 이건 골동품이라니까.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와 일부러인지 아닌지 비밀 서랍이 있는 쪽에 섰다. 청소 다 했으면 가서 저녁 준비해. 배고프다.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방을 빠져나왔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10시가 넘어서야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가 씻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발견한 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진우 씨가 머리를 털며 나왔다. 그는 시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모범생 같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인상이었다. 어머님이 오늘 500만 원 주고 낡은 책상 하나 사셨어. 나는 떠보듯 입을 열었다.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어. 골동품 투자라고. 노인네가 소소한 취미 하나 갖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차피 어머님 퇴직금으로 사신 거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그 책상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아. 어머님이 감정 받아보셨대. 개화기 시대 물건이라고 하더라고. 진우 씨는 침대에 누우며 이 주제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얼른 자자. 내일 또 출근해야지. 나는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진우 씨는 금방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시어머니의 퇴직금?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고 매달 받는 연금은 200만 원 남짓이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골동품을 사고 그 많은 부동산과 예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속여왔다. 그리고 어쩌면 진우 씨도 무언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이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내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그 비밀 서랍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어.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다. 진우 씨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창가에 서서 하늘이 어둠에서 밝아오는 것을 지켜봤다. 어젯밤의 발견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아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시어머니의 알람은 보통 6시 반에 울린다. 나는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6시 정각. 나는 슬리퍼를 신고 소리 없이 침실을 나섰다. 창고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냈고
고요한 새벽에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무도 깨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책상은 아침 햇살 속에서 더욱 낡아 보였다. 나는 몸을 굽혀 어젯밤 발견했던 비밀 서랍의 장치를 정확히 찾아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침착하게 누런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다. 3통의 등기부등본이 아침 햇살에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한 장씩 촬영하기 시작했다. 종이를 넘기는 사락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매 순간 문이 벌컥 열릴까봐 조마조마했다. 등기부등본 촬영을 마치고 통장을 확인했다. 5개 통장의 최근 거래 기록은 모두 지난달에 있었다. 잔액을 합치니 정말로 13억 원이 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한은행 통장이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고 비고란에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임대료?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임대할 부동산을 갖고 계셨지? 나는 재빨리 이 페이지들을 촬영하고 차용증 뭉치를 살폈다. 대충 계산해도 최소 3억 원이 여러 친척에게 빌려준 돈이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인 8천만 원의 채무자는 김영철, 시어머니의 남동생, 즉 나의 외삼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접혀있던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손으로 쓴 목록이었고 제목은 자산 명세서였다. 여기에는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주소, 면적, 구매 가격, 현재 시세, 그리고 각 은행 계좌의 잔액과 비밀번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이 목록이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이것은 일시적인 은폐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만이었다. 목록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는 나와 진우 씨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였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후 나는 책상에 기대어 심호흡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시어머니는 줄곧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했다. 나와 진우 씨는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에 각종 명절 용돈까지 결혼 후 3년간 최소 6천만 원 이상을 들였다. 우리 신혼집 전세금은 마련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녀는 세 채의 집과 10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봉투를 비밀 서랍에 넣고 모든 것이 원상태인지 확인한 후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시어머니는 죽을 끓이며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네, 오늘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 일찍 가보려고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선명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물가가 올랐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랫집 왕이모네 아들은 매달 집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준다며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들 즐길 줄만 알지 효도할 줄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보란듯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힘을 주며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그저 묵묵히 참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말이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다. 엄마, 저랑 서아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진우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왕 아저씨는 사업하시잖아요. 아들 수입도 높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두 마디 했다고 안 된다는 거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했다. 밥 먹자 밥 먹어.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싸워.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진우 씨를 떠보기로 했다. 어머님, 집안 형편이 정확히 어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진우 씨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우리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집도 못 샀잖아. 전세 보증금이라도 빨리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아빠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어머님 연금도 200만 원 남짓이라고.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고칠 때도 많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 월급 좀 더 오르면.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서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연기를 하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만약 연기라면 진우 씨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모른다면 그것은 시어머니의 기만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아들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였다. 만약에,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어머님이 사실은 엄청 부자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진우 씨가 웃었다. 에이, 그럴 리가.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자랐어. 대학교 때 컴퓨터 한 대 사달라고 했다가 엄마가 반년을 모아서 겨우 사주셨다니까. 그는 그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잔소리는 좀 하셔도 이 집을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하셨어.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진호 씨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은 나를 약간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나뿐만 아니라 아들의 효심까지 이용해 감정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나는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단짝 친구인 최지윤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지윤이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인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박진우가 또 속 썩였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휴대폰에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지윤이의 표정은 의욕에서 점차 충격으로 변해갔다. 이거, 너희 시어머니 거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후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윤이는 즉시 직업 본능을 발휘했다. 이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해. 등기부등본이나 통장은 포토샵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동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 내 말은 계속 조사를 하라는 거야? 당연하지. 지윤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는 명백히 너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성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무조건 부양할 의무는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 이 일을 터뜨렸을 때 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진우는 누구 편에 설까?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였다. 진우 씨는 효자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의 결혼식, 신혼여행, 심지어 신혼생활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 내가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진우 씨는 항상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말했다.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거야. 지윤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증거가 충분해지면 그때 다음 단계를 결정해. 그녀는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다. 내가 아는 사설탐정 친구가 있는데 필요하면 소개해줄게.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나는 심란한 마음으로 디자인 시안을 만졌다. 지윤이의 말은 이것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미 사기에 해당했고 나는 나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야 했다. 퇴근길에 나는 일부러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이 있는 잠실로 가보았다. 그곳은 보안이 삼엄한 고급 주상복합 단지였다. 나는 맞은편 카페에 1시간 동안 앉아 단지를 드나드는 고급차들과 옷차림이 화려한 주민들을 바라보며 더욱 씁쓸해졌다. 이 120제곱미터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최소 20억 원은 좋게 넘을 터였다. 시어머니는 매달 임대료를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비를 내라고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하고 있었다. 서아 왔니? 얼른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잘해줄 리가 없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진우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진우야, 내 이모네 아들, 그러니까 내 사촌 동생 철민이가 결혼한다는데 여자 쪽에서 꼭 신혼집을 사오라고 한단다.
내 이모가 돈 좀 빌려달라고 왔더라. 다 한 가족인데.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모가 어릴 때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얼마나요? 3천만 원. 시어머니는 가볍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서 좀 보태려고.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진우 씨에게 계속 말했다. 철민이가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 이자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쳐주고. 우리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결혼 3년 동안 모은 돈 다 합쳐도 1천만 원도 안 되는데. 내 혼수 있잖니. 시어머니는 드디어 나를 쳐다봤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네 엄마가 너한테 3천만 원 챙겨줬다고 했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그 3천만 원은 우리 부모님이 아끼고 아껴 모아주신 돈이었다. 엄마는 이건 비상금이니 절대 쉽게 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다. 이제 시어머니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그 돈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엄마, 그건 서아 돈이에요. 진우 씨가 드물게 내 편을 들었다. 이모가 빌려달라고 하시면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죠.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500만 원으로 뭘 해? 화장실 하나도 못 사겠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철민이는 우리 집안 유일한 장손이야. 걔 결혼은 집안 대사라고. 서아, 너 그 돈 그냥 묵혀두는 거잖아. 가족한테 빌려주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머님, 제 혼수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얼마 전에 500만 원짜리 골동품 책상도 사셨잖아요? 정말 급전이 필요하시면 그 책상을 파시면 되죠.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진우 씨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쭈,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아들 이렇게 키워놓고 너희 돈 좀 썼다고 아까워? 그 책상은 투자라고. 나중에 값이 오를 거란 말이야. 어떤 투자가 원금 보장을 하나요? 나는 반문했다. 정말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왜 수집품을 팔지 않고 돈을 빌리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박진우, 너 내 마누라 좀 봐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서아야, 진우 씨가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만 좀 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저 다 먹었어요? 나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밖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진우 씨의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훑어봤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다가 자산 명세서 사진에서 멈췄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시어머니의 진짜 재산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은폐가 아니라 노골적인 사기였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차 승리의 선언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며느리 얻으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내가 내일 당장 내 이모 찾아가서 네 외조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다. 진우 씨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어렴풋이 서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설득해 볼게요. 같은 말이 들려왔다. 나는 침실문을 잠그고 지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말한 그 사설탐정 친구 만나봐야겠어. 휴대폰이 금방 밝아졌다. 내일 점심 늘 가던 곳에서 보자. 몸 조심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마. 나는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오늘 밤 진우 씨는 또 시어머니에게 불려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두껍게 닫힌 커튼 틈으로 나는 밤하늘에 걸린 차가운 달을 보았다. 내일 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토요일 정오,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오피스 빌딩 숲에 위치한 이 카페는 주말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입구를 등진 자리를 골랐다. 손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테이블을 두드리며 나는 계속 입구를 쳐다봤다. 지윤이는 그녀의 친구가 믿을만하다고 했지만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이었다.
이서아 씨 되십니까? 등 뒤에서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하마터면 물컵을 엎지를 뻔했다. 돌아보니 짙은 회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외모는 인파 속에 섞이면 바로 찾지 못할 정도로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나 형사님이세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확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명함에는 나성철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최 변호사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나 형사는 대뜸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시어머님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길 원하시는 거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정리한 자료들, 즉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진, 시어머니의 기본 정보, 그리고 내가 손으로 쓴 사건 경과가 담겨 있었다. 나성철은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 자료들 아주 유용하겠군요. 특별히 중점적으로 조사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 채의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구매 자금의 출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모르는 다른 숨겨진 자산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나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본 조사는 부동산 등기, 은행 계좌, 투자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일주일 안에 초기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 출처나 통신 내역 감청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위임이 필요합니다. 감청?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내 혼수금을 노리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결심이 굳어졌다. 전부 다요. 나는 말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나성철은 자료를 챙겼다. 계약금은 100만 원입니다. 모든 과정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했다. 나성철은 올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카페 안에 그 누구도 그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아메리카노의 쓴맛에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지금 내 심정과 꼭 어울렸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 씨였다. 서아야, 어디야? 엄마가 저녁에 큰아버지 댁 식구들 온다고. 너 일찍 와서 좀 도우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사진 속에 그 등기부등본들이 떠올랐다. 백화점에서 뭐 좀 사고 있어. 금방 갈게. 엄마가 농어 한 마리 사서 찜하고 삼계탕도 하나 끓이래. 알았어.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모든 요리를 메모하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찾기 위해 마트 세 군데를 돌아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 순종적인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백화점에서 목적 없이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마트에서 파는 완성된 냉채 하나만 샀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조사 시작했습니다. 목표의 일상 통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녹음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나는 문자를 삭제했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다. 녹음. 언젠가 내가 가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만은 이미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범주를 넘어섰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집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이제야 들어오니? 손님들 곧 도착하시겠네. 길이 막혀서요. 나는 대충 둘러대고는 냉채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어보고는 얼굴을 더욱 찌푸렸다. 이런 걸 사왔어? 길거리 음식은 얼마나 비위생적인데. 마트에서 산 거예요. 포장지에 품질 검사 필증도 찍혀 있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하고는 침실로 향했다. 진우 씨가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서아야, 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너요 며칠 이상하대.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그를 바라봤다. 진우 씨, 만약에, 그냥 만약에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사실은 엄청 부자인데 우리한테는 계속 돈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생활비를 받아왔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또 시작이네.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 엄마가 돈이 있었으면 이런 낡은 집에 살았겠어?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직시했다. 우리 대학 동기 중에 민정이라고 기억나? 걔 시어머니가 몰래 아파트 한 채 사서 자기 명의로 해놨다가 나중에 들켜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래. 그건 남의 집 얘기지. 진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더 말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온 것이다. 진우 씨는 서둘러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구계자처럼 이 가족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지켜봤다. 시어머니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어젯밤 그 히스테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큰아버지가 그녀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자 그녀는 겸손한 척했다. 어휴, 뭐료. 다 그냥 집밥이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림하기가 참 힘드네요. 나는 하마터면 밥알이 목에 걸릴 뻔했다. 아파트 세 채에 10억이 넘는 예금. 이게 살림하기 힘든 사람의 모습인가? 세아가 네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너희가 철민이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빌려주기로 했다며? 큰아버지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얼굴에 굳었고 눈빛으로 나를 위협했다. 저희 그만한 돈 없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제 혼수는 비상시에 쓰려고 남겨둔 돈이에요.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흘렀다. 큰어머니가 어색하게 기침하며 화제를 돌렸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나를 부엌으로 불러 설거지를 시켰다. 물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 오늘 왜 이래? 큰아버님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접시를 닦았다. 그녀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아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인지? 진우랑 내 사이 이간질하려는 거지? 어림도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녀는 냉소하며 부엌을 나갔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녀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침실로 들어왔다. 진우 씨는 시어머니에게 붙잡혀 손님들과 함께 있었다. 방에는 나 혼자였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 사람들이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몰래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살폈다. 가장 최근 통화는 오늘 오후에 영철 동생에게 건 것이었고 통화 시간은 18분이었다. 김영철. 나는 차용증에 적힌 그 이름을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손가락을 밀어 문자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가장 최근 문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나,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이서아 그 계집애 아무것도 못 박혀내. 돈은 이미 예전 계좌로 옮겨놨으니까 아무도 못 찾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이라니. 무슨 돈? 계속 살펴보려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막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내 휴대폰 옆에서 뭐 했니?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쏘아봤다. 손 씻었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휴대폰이 울리던데요.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하러 갔고 나는 그 틈을 타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그 문자는 내 추측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녀의 남동생도 연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 시장에 간 틈을 타 나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장갑과 휴대폰을 챙겨 더 많은 증거를 촬영할 준비를 했다. 비밀 서랍을 열고 봉투를 확인하니 어제는 없었던 서류 한 장이 더 있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시어머니는 잠실의 그 120제곱미터 아파트를 월 300만 원에 한 학원에 임대해 주었고 임대 기간은 3년이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를 6개월마다 선불로 받기로 되어 있었고 다음 지급일은 바로 다음 주였다.
이것이 통장에 찍힌 임대료 수입의 출처였다. 나는 재빨리 계약서를 촬영하고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봉투 맨 밑에 종이 한 장이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아들 박진우에게 상속하며 며느리 이서아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특별히 명시해 두었다. 손이 얼어붙었다. 이 유언장의 작성일은 우리 결혼 2달 전이었다. 즉,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했던 것이다. 내가 진우 씨와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그녀는 내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고 침실로 돌아와 이 새로운 발견들을 나 형사에게 보냈다. 그는 곧바로 회신했다. 아파트 2채의 임대 기록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자가 거주 중, 자금 출처 추적 중입니다.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나와 진우 씨에게 저녁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그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 뒤 가장 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봤다. 차가 낯익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외삼촌의 차였다. 동창을 만나러 간다면서? 직감적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진우 씨에게 둘러대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그 검은색 세단을 뒤쫓았다. 차는 주택가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명의의 다른 오피스텔이 있는 강남으로 향했다. 나는 기사에게 오피스텔 건너편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멀리서 시어머니와 외삼촌이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20분 후 그들이 나왔다.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따라 나왔다. 5명은 건물 입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고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모드를 켰다.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에게 건넸다. 그 남자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시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는데 마치 수표처럼 보였다. 모든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양측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거래? 집에 돌아와 이 흐릿한 동영상을 나 형사에게 보냈다. 그는 곧 답장을 보냈다. 이 오피스텔 단지에는 최근 부동산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돌아왔다. 뜻밖에도 내게 고급 과자 상자를 건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외국에서 사온 거야. 너도 맛 좀 봐라. 그녀의 미소는 평소의 까칠함과는 전혀 달랐다.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과자를 옆에 두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 않자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서아야, 내일 휴가 좀 내고 나랑 은행 좀 같이 가줄래? 은행? 나는 마음속으로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요? 그냥 예금 좀 하려고.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서류 잘못 쓸까봐 그래.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옷자락을 비비 꼬고 있었다. 내일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휴가는 못 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진우 씨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다. 나 혼자 가지, 뭐. 그날 밤 나는 잠든 척하다가 진우 씨가 코를 골기 시작하자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설정하고 베개 밑에 숨겼다. 시어머니의 오늘 밤 이상한 행동은 내일 은행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렸다. 9시 반 시어머니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즉시 뒤를 따랐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택시는 예상대로 신한은행 앞에 멈췄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을 통해 보니 시어머니는 창구로 가지 않고 곧장 VIP실로 향했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친절하게 그녀를 맞았고 두 사람은 익숙하게 대화를 나눴다. 약 10분 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매니저는 돈을 세고는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거리가 멀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갑자기 격앙된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전화 내용이 그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 것 같았다. 통화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서둘러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는 매니저가 내민 차도 마시지 않고 떠났다. 나는 서둘러 기둥 뒤로 숨었고 그녀가 화가 난 채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방금 나가신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뭘 놓고 가신 것 같아서요. 매니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구신데요? 저는 며느리 이서아입니다. 나는 신분증을 꺼냈다. 혹시 방금 예금하러 오신 건가요? 어르신이 깜빡깜빡 하셔서요. 매니저는 경계심을 풀었다. 아, 김영자 고객님은 예금이 아니라 인출하러 오셨습니다.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 5천만 원 현금을 찾아가셨어요. 인출? 예금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제 정작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건넨 수표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부도 수표라서 오늘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던 걸까? 매니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무슨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걸까? 그 부동산들, 그 거래들, 그리고 갑자기 필요한 거액의 현금. 이 모든 것 뒤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회사로 돌아와서도 나는 심란한 마음에 메일을 처리하다가 점심시간에 나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이서아 씨,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은 세 채가 아니라 남동생 명의로 된 상가 2개도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채 놀이에도 연루된 것 같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증거는요?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동영상에 나오는 정장 차림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나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미래자산 컨설팅의 자산관리사입니다. 그 회사는 배경이 복잡하고 여러 불법 자금 모집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시어머니가 불법 다단계 투자에 손을 댄 것인가? 계속 조사해 주세요. 나는 말했다. 특히 그 미래자산 컨설팅과의 관계를요. 전화를 끊고 보니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시어머니는 재산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활동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진우 씨는 알고 있을까? 그는 얼마나 관여했을까? 오후에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다.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유명 건설사인 태강그룹의 새 모델하우스 디자인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장님이 나를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이서아 씨의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이 태강의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아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아주 만족해했어요. 나는 얼떨떨했다. 요즘 가정사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내가 능력 있는 디자이너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자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다. 퇴근할 때 진우 씨가 야근한다며 먼저 집에 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집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물론 위험한 거 알지. 하지만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돈은 이미 다 들어갔는데. 안 돼. 절대 우리 아들은 알면 안 돼.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다가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서아 그 계집애 요즘 이상해. 자꾸 내 물건 뒤지는 것 같아. 걱정 마. 걘 아무것도 못 찾아. 유언장은 이미 다 작성해놨으니까. 진우 명의의 재산은 걔가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조용히 문 앞으로 물러나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닫았다. 어머님 저 왔어요. 침실 안의 통화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나왔다. 오늘 일찍 왔네? 네,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요.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진우 씨는 야근한대요. 저녁은 우리 둘이 먹어야겠네요.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내 요리 솜씨를 트집 잡지도 않았다. 나는 떠보듯 말했다. 어머님,
오늘 부장님이 저를 큰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셨어요. 잘하면 보너스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얼마나? 아마 이 3천만 원 정도요? 나는 일부러 금액을 부풀렸다. 그거 잘 됐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서아야, 내 그 혼수금 정말 나한테 먼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딱 3개월만 쓸게.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대체 그 돈으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내 외삼촌이 하는 투자 사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엄청 높아. 무슨 사업인데요? 말해줘도 너는 몰라. 그녀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그래서 빌려줄 거야, 말 거야? 안 빌려줘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어쭈, 이제 나한테 대놓고 반항하는 거니?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잊지 마. 네가 지금 사는 집, 내 집이야. 나도 일어섰다. 그럼 저랑 진우 씨 나가서 살면 되죠. 어림없는 소리. 그녀는 냉소했다. 내 아들은 너랑 안 나가. 내가 없으면 너희는 밥도 굶어 죽어. 그 말은 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나는 시종일관 아들에게 기생하는 외부인,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저희 나갈 거예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곧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세상에, 완전 통제강의 동기신이네. 지윤이가 경악했다. 너 그래서 어쩔 셈이야?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이제 끝장을 볼 거야. 월요일에 출근해서 자료 좀 정리해 줄게. 지윤이가 말했다. 아, 맞다. 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태강그룹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부장님의 칭찬을 이야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밝아졌다. 잘 됐다. 지윤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이게 진짜 너야, 이서아. 대학교 때 내 디자인 과제가 항상 전체 1등이었던 거 기억나? 내 시어머니가 널 거의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뻔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지윤이의 말이 맞았다. 결혼 후 3년,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산 1년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는지 거의 잊고 살았다. 책상 위에 디자인 스케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강 프로젝트 구상을 위해 내가 되는 대로 그린 것이었다. 선은 유려했고 아이디어는 창의적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의 통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쳤던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 씨는 밤늦게 돌아왔다. 나는 잠든 척했다. 그는 소리 없이 침대에 누워 금방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나 형사의 조사, 시어머니의 은행 거래, 그 수상한 미래 자산 컨설팅. 조각들이 점차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불법 자금 모집에 연루되었다는 증거. 내일은 일요일.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성당에 갈 것이다. 나는 그녀가 없는 틈을 타 그 비밀 서랍 속의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사하기로 결심했다. 운이 좋다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밖의 초승달이 구름 뒤로 모습을 감췄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잠든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나는 드디어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 이 시간에 어머니가 내게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 깜빡이는 엄마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엄마? 서아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연히 떨리고 있었다. 내 아빠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지금 시립병원에 와 있어.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라고 바로 수술해야 한대. 손끝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바로 갈게요. 부장님께 황급히 휴가를 내고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진우 씨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시립병원 심장내과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복도 끝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그녀는 수술실 밖 의자에 홀로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50대 초반이신데 순간 무척 늙어 보이셨다. 엄마, 나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아빠는 괜찮으셔? 내가 오자 억지로 참던 어머니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직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90%나 막혔다고 스텐트를 넣어야 한대. 수술비가 800만 원인데 보증금으로 500만 원은 냈고 300만 원이 부족해.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빠 의료보험 있어서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어. 다만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나랑 내 아빠 예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 바로 뺄 수가 없구나. 저한테 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부모님은 평생을 아껴가며 나를 뒷바라지해 주셨다. 지금 아버지가 수술실에 누워 계신데 내가 어찌 돈을 아까워할 수 있겠는가. 수납 창구에서 신용카드를 냈지만 기계는 한도 초과라고 표시했다. 그제야 이 카드의 한도가 200만 원이고 이미 절반 이상을 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체크카드를 써봤지만 그 안에는 120만 원밖에 없었다. 내 전 재산이었다. 휴대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였다.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을 생각하니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말했다. 엄마, 저 돈 좀 가지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진우 씨와 통화가 연결되었다. 그는 놀란 목소리였다. 그렇게 심각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수술 보증금 300만 원이 부족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공동 통장에 돈 좀 남아 있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지난달에 엄마가 수익률 높은 재테크 상품이 있다고 해서 그 500만 원 전부 투자했어. 3개월 있어야 뺄 수 있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또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우리 부부의 작은 저축까지 손을 댔다. 그럼 지금 당장 300만 원 마련할 수 있어? 아빠 수술비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진우 씨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됐어.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첫 반응은 여전히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이 시간에 돌아온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출근 안 하고 왜 이제 와?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렇게 갑자기? 혹시 돈 뜯어내려는 거짓말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아버지는 지금 수술대 위에 계세요. 병원 서류 전부 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 그리고 내가 어디에 300만 원이나 되는 여윳돈이 있니? 저번에 책상 사느라 다 썼잖아. 책상. 그 500만 원짜리 골동품 책상.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비밀 서랍 속의 그 통장과 등기부등본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떠올랐다. 지금 그녀는 내게 돈이 없다고 울상이었다. 어머님, 돈 있으신 거 알아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다. 그냥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용증 써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너, 나를 조사했니? 곧이어 그녀는 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진우 어릴 때 아팠을 때 집안에 빚이 산더미였어.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내가 정말 돈이 있었으면 널 안 도와줬겠니? 나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옷장 맨 밑에서 결혼할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통장을 꺼냈다. 그 3천만 원짜리 혼수금.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진우한테도. 이 돈이 내 마지막 보루야. 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했다.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될 줄이야. 통장을 들고 나갈 때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어디가? 밥도 안 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병원으로 돌아와 나는 한 번에 수술비를 완납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냥 모아둔 돈이 있었다고만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버지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다. 부모님을 안정시키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그제야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호사실에서 충전기를 빌려 전원을 켜니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진우 씨에게서 온 것이었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도 2개 있었다. 말투는 하나같이 아기에 차 있었다. 어디 갔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우리 굶겨 죽일 셈이야? 나는 그대로 전원을 꺼버리고 아버지 병실의 보호자용 의자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나는 여러 번 끊어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문 없는 방에 갇혀 있었고 사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도망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다음날 새벽 나는 병원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부모님을 위해 식당에 아침을 사러 갔다. 줄을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똑 부러지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심근경색 후에는 간호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분들이 식단은 꼭 저염식으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의사가 서 있었다. 흰 가운 아래로는 단정한 정장 치마가 보였고 가슴에는 심장내과 부주임 윤지수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 노인에게 참을성 있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전문성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유 없이 그녀가 부러웠다. 윤지수 의사에게는 내가 거의 잊고 있던 기품이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는. 아침을 사서 병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또 윤지수 의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혹시 이서아 씨?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저를. 아세요? 건축대학 예술학과. 저보다 2년 후배시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교양 수업 들었어요.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당시에 건축 디자인 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은 선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녀였구나. 아버님이 18호실 환자분이시죠? 윤지수가 차트를 넘겨보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진료실로 찾아와요. 아, 맞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가 요즘 의료공간 디자인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서아 씨 명함 보니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협력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병원 직책 외에 컴포트 디자인 컨설팅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이 의사이자 창업가일 수 있다는 것. 이 가능성은 한 줄기 빛처럼 나의 잿빛 세상에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된 후 나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제야 들어오네. 그녀는 냉소했다. 이틀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아빠 병원에 있었어요. 간호해야 해서. 나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따라왔다. 너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안 돈 훔쳐서 내 아빠 병원비 낸 거 아니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그건 제 혼수금이에요. 뭘 훔쳤다는 거죠? 혼수금도 우리 박씨 집안 돈이지?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네 아빠가 아프면 자기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 집 돈을 써? 그 말은 내 분노에 불을 지폈다. 나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첫째,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제게 주신 돈으로 법적으로 제 개인 재산이에요. 둘째, 아버지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돈은 환급될 거예요. 셋째,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은 돈이 있으시면서도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모른 척 하셨어요. 이 빚 제가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반격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세상에 이제 반항까지.
진우 돌아오기만 해봐. 진우 씨 내세워서 저 압박하는 거 말고 또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 그리고 그 500만 원짜리 재테크 상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실지 생각 좀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건 저희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어머님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신 건 불법이라고요. 시어머니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내가 이 사실을 알 거라고는 예상 못한 것이다. 나는 그 틈을 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진우 씨는 집에 없었다. 아마 야근이겠지. 나는 재빨리 옷 몇 벌과 필수품을 챙겼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창고로 가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포함한 더 많은 서류들을 촬영했다. 막 떠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막아섰다. 짐 싸서 어디 가? 병원에요. 아빠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안 돼. 그녀는 소리쳤다. 네가 가면 밥은 누가 해? 나는 그녀의 뒤틀린 얼굴을 보며 문득 실소가 터져 나왔다. 어머님은 손발이 없으세요? 굶어 죽진 않으실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밀치고 집을 나섰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반항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이미 유동식을 드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시댁이랑 싸웠니? 나는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지만 딸을 가장 잘 아는 건 엄마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시어머니가 너 힘들게 했지? 그럴 줄 알았어.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저녁에 나는 병원 복도에서 회진 중인 윤지수 선배와 마주쳤다. 그녀는 내 지친 얼굴을 보고는 잠시 쉬라며 자신의 사무실로 나를 이끌었다. 커피 한 잔 필요한 얼굴이네. 그녀는 하버드 의대 로고가 밝힌 머그컵을 내밀었다. 아버님은 회복이 빠르시니 너무 걱정 마. 따뜻한 커피 향기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윤지수 선배의 사무실은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의료 공간 디자인 스케치가 걸려 있었다. 필치는 자신감 넘치고 시원시원했다. 선배님은 의사랑 디자이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옌부주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디자인은 내 열정이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의료공간 디자인은 외국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야. 비효율적인 병원 설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뭐라도 하고 싶었어. 정말 부러워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뭘 부러워해?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다. 너도 할 수 있어. 네 졸업작품. 정말 감각 있었던 거 기억나.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 몇 년간의 삶, 평범한 직장, 복잡한 고부 갈등,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자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윤지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아야, 인생은 자기 거야. 나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내 길을 찾았어. 때로는 족쇄를 끊어내야 더 높이 날 수 있는 법이야. 이혼 하셨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5년 전에.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다.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병원 그만두고 애나 낳으라고 했지. 그녀는 가슴에 명찰을 가리켰다. 봐, 난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나는 보호자용 의자에 누워 윤지수 선배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는 거울처럼 지난 몇 년간 나의 타협과 퇴보를 똑똑히 보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으로 나 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중대 발견. 미래 자산 컨설팅은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로 드러남. 이미 피해자 다수 신고. 시어머님은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전액 손실 가능성 높음. 나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순간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죗값을 치를 거라는 생각에 통쾌하면서도 진우 씨의 그 500만 원도 날아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틀 만에 연락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아야, 아버님은 어떠셔? 나 이틀 동안 출장 다녀오느라 엄마한테 이제야 얘기 들었어.
또 그 핑계구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수술은 끝났고 당분간은 괜찮으시대. 나 엄마가 돈 안 빌려준 줄 몰랐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500만 원은 내가 어떻게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혼수금으로 냈으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에야 미안해 라는 말이 들려왔다. 내 마음대로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부재와 나약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와 밀린 일을 처리하는데 부장님이 특별히 찾아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당분간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다. 동료들도 기꺼이 내 일을 나눠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직장에서의 이런 따뜻함은 집안의 냉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태강그룹 프로젝트의 초기 시안은 클라이언트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 디자이너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태강의 부사장이 회의에서 말했다. 특히 이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 디자인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젊은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의 후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이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다음 분기에 승진시켜줄 생각이야. 승진은 연봉 인상을 의미했고 연봉 인상은 독립을 의미했다.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오니 진우 씨가 와 있었다.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서. 그는 확실히 많이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아야. 그가 말을 멈췄다. 엄마가 가끔 좀 고집이 세시잖아. 그건 고집이 아니라 냉혹함이에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성스의 기로에 서 계셨는데 어머님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서도 외면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저는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그래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매번 그 말이네요. 우리 엄마잖아. 진우 씨, 저는 당신 아내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나는 갑자기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줄다리기를 해왔고 언제나 지는 쪽은 나였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윤지수 선배가 마지막 회진을 왔다. 부모님이 수속을 밟으러 가신 틈에 그녀는 내게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결심이 서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봐. 내 친구 로펌인데 이혼이랑 재산분할 전문이야. 아주 유능해. 나는 그 쪽지를 꽉 쥐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내가 며칠간 집에 없었던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진우 씨에게서 듣고서야 이유를 알았다. 미래자산 컨설팅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아마 자신의 투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에 나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클라우드에 로그인해서 수집한 모든 증거등기 부등본, 통장, 유언장,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다. 그리고 나 형사에게 시어머니와 미래자산 컨설팅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컴퓨터를 켜서 태강 프로젝트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걱정하지 않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디자인을 위해 더 과감한 혁신 요소를 추가했다. 밤늦게 진우 씨가 잠든 후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윤지수 선배가 준 쪽지를 꺼냈다. 쪽지에 적힌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선배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서아입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 불빛들이 손에 닿지 않는 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병환이라는 위기는 역설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었다. 시어머니의 이기심, 진우 씨의 나약함,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결코 꺼지지 않았던 그 불씨를. 이제 변화를 만들 시간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단발머리 여성이었고 이름은 강민아였다. 날카로운 눈매가 매같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심의 고층 빌딩 28층에 있었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시어머님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강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수입은 공동 재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두 분의 자금을 상당 부분 편취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우선 그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시어머님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남편분께서 어느 편에 서시느냐입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었다. 강 변호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자의 협조가 없다면 이런 사건은 장기전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적어주었다. 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부동산 증명 녹음 및 녹화 자료. 마지막 항목을 보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합법입니다. 강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봤다. 시어머님께서 최근에도 돈을 요구하셨나요? 아버님 입원하신 후로는 잠잠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투자하신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미래자산 컨설팅이요? 그것도 아세요? 최근에 관련 사건만 3건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냉소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이미 망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얼마나 투자하셨죠?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랑 진우 씨 돈 5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셨어요. 강 변호사는 재빨리 이 정보를 메모했다.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겠네요. 사기당한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만약 시어머님이 스스로 돈을 편취한 경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나 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미래자산 컨설팅 간의 자금 거래는 최소 6억 원에 달했고 그중 2억 원은 최근 3개월간 투자된 것이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계속 돈을 빌리려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우 씨의 외삼촌인 김영철이 미래자산의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실질적으로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직접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옛 동료들을 여러 끌어들였고 이제 그들이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의 자료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정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고 심리적 방어선이 가장 취약한 때였다. 회사로 돌아와 나는 태강 프로젝트에 온전히 몰두했다. 지난번 제안이 호평을 받은 후 부장님은 내게 더 큰 재량권을 주셨다. 점심시간에 동료 김대리가 비밀스럽게 다가왔다. 서아 씨, 들었어요? 태강그룹 회장님 아들, 그 잘생긴 신임 부사장님이 서아 씨를 엄청 좋게 본대요. 오늘 오후 PT 때 일부러 보러 오신다던데. 신임 부사장?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 태강그룹 회장님 아들, 차도윤 부사장님이요. 얼마 전에 유학 마치고 와서 경영 수업 받고 있대요. 김대리가 눈을 찡긋했다. 젊고 능력 있고 엄청 잘생겼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저 결혼했어요. 알죠, 알죠. 그냥 그렇다고요. 김대리는 혀를 내밀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오후 보고 회의에는 정말로 낯선 얼굴이 보였다.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태강 부사장 옆에 앉아 있었다. 회의 내내 그는 집중해서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의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미 떠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내 디자인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차도윤 부사장이 갑자기 몸을 바로 세우며 눈빛을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회의 후 부장님이 흥분해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서아 씨 발표 정말 최고였어.
태강 측에서 아주 만족해했어. 특히 차 부사장님이 서아 씨 디자인에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고 칭찬하시더라. 그분 하버드 MBA 출신이라 눈이 엄청 높거든. 부장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차 부사장님이 서아 씨를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지목했어. 그리고 의료공간 디자인에도 관심 있는지 물어보시더라. 그쪽에서 새로 짓는 병원 프로젝트 입찰에 들어갈 모양이야. 의료공간 디자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지수 선배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그 스케치들이 떠올랐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집에 없었다. 진우 씨는 그녀가 오랜만에 동창들과 식사하러 갔다고 했지만 10중 8구는 투자금을 날린 사람들을 상대하러 간 것일 터였다. 미래 자산 사태를 안으로 나는 줄곧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저녁 식사 후 진우 씨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서아야, 엄마가 다음 달부터 생활비 50만 원 더 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다.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나 월급 올랐잖아. 당신 월급 오른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진우 씨, 우리가 매달 150만 원 드리는 것도 이미 많아요. 각종 명절 용돈까지 합치면 지난 3년간 어머님께 최소 6천만 원은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 집도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당신 어머니 책상에서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등기부등본 3통 10억이 넘는 예금. 어머님은 계속 우리를 속여왔어요. 진우 씨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당신, 엄마 물건에 손댔어?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중요한 건 어머님이 우리를 몇 년 동안이나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신 걸 거야. 그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노후 자금에 아파트가 세 채나 필요하고 아들 돈까지 속여서 마련해야 하나요? 나는 냉소했다. 진우 씨,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잘 사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당신을 통제하는 것에만 관심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진우 씨는 또다시 이 만능 방패를 꺼내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갑자기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다. 이 대화는 너무나 많이 반복되었고 매번 소매 주먹질하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생활비, 더는 안 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였던 돈도 돌려받을 생각이에요. 우리도 우리 집 사야죠. 진우 씨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엄마가 기절하실 거야. 그럼 기절하시라고 하세요. 나는 차갑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한밤중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에 잠이 깼다. 조심스럽게 문틈을 여니 시어머니가 감정이 격해진 채 진우 씨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흔들고 있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영철이 그놈이 자기 친누나를 등쳐먹을 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지. 그 사람들은 투자금 돌려달라고 난리지. 내가 어디서 그 많은 현금을 구해. 엄마, 대체 얼마를 투자하신 거예요? 진우 씨가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다. 앞뒤로 다 합쳐서. 8억 원. 시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중 2억은 빌린 돈이야.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겠대. 8억 원.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어쩐지 요즘 비정상적으로 조용하다 했더니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구나. 집 한 채 파시면 되잖아요. 진우 씨가 제안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거절했다. 그 집들은 너한테 남겨줘야 할 재산이야. 유언장에도 다 써놨어. 그럼 저랑 서아도는요? 그 배은망덕한 계집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걔 아빠 입원했을 때 내가 왜 돈을 내줘야 해? 시집 온 딸은 출가 외인이야. 걔는 친정밖에 모른다고. 나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 조용히 좀 하세요. 진우 씨가 말렸다. 내가 왜 조용히 해?
시어머니는 더욱 격해졌다. 걔 요즘 비밀스럽게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잖아. 누구 알겠어? 밖에 딴 놈이라도 생긴 건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며느리는 조만간. 나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서너 걸음에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조만간 뭐요?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있는 줄 몰랐는지 순간 말을 잃었다.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는 말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요즘 맨날 집에도 안 붙어 있는데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누가 알겠냐고? 일하러 갔어요. 아빠 간호하러 갔고요. 변호사 상담받으러 갔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겸사겸사 어머님 그 많은 부동산과 예금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좀 알아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너 무슨 헛소리야. 아파트 3채, 예금 13억 원, 그리고 상가 2개. 나는 차갑게 숫자를 나열했다. 그런데 저랑 진우 씨는 전세 보증금도 마련 못하고 있죠.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시네요. 진우 씨가 충격받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헛소리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매달 200만 원 연금으로 10억 넘게 모으셨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아니면 아들 돈 속여서 모으셨나요? 이서아, 진우 씨가 날카롭게 외쳤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나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진우 씨, 당신은 아직도 어머님을 감싸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입을 열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눈앞에 내가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원히 어머니 편에 서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그는 진실을 보기를 거부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는 2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진우 씨의 위로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 배경음악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 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결정적 증거 확보. 김영철은 미래자산 컨설팅의 핵심 멤버로 불법 자금 모집 혐의. 시어머님은 하위 라인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 있음.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열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와 미래자산의 자금 거래 기록, 그리고 그녀가 추천인으로서 유치한 하위 투자자 명단과 수수료 명세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옛 동료에게 연수익률 30%는 문제없다고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였다. 이 증거들이면 시어머니를 공경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통쾌함은 없었다.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느껴졌다. 새벽 3시 밖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 했다. 서재를 지나는데 진우 씨가 아직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척을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나는 문가에 서서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에 짙고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무슨 얘기요? 엄마 일. 나 정말 엄마한테 그만한 돈이 있는 줄 몰랐어.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래도 날 키워주신 분이잖아. 그래서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평생 어머니의 통제 아래서?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했다. 진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라지 못한 아이, 영원히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사는 아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 같은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자요, 내일 또 출근해야죠. 나는 결국 이 말만 하고는 몸을 돌렸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일찍 집을 나서 야근을 핑계로 강미나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나 형사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를 본 그녀의 눈이 빛났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은 시어머님이 불법 자금 모집 활동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님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저희 돈을 돌려받고 이혼하고 싶을 뿐이에요. 강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편취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어머님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시 재산 분할도 서아 씨에게 매우 유리해집니다. 특히 남편이 어머니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요.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정말 이 길을 가실 건가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초여름의 햇살이 거리에 쏟아지고 있었다. 행인들은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문득 대학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나도 저렇게 근심 없이 웃던 때가 있었다. 네, 확신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이미 죽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윤지수 선배를 만나러 병원에 들렀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의료 장비 배치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나를 보고는 무척 반가워했다. 어때? 결심은 섰어? 그녀는 내게 커피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의 상황과 결심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윤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태강그룹의 차도윤 부사장, 어제 병원 시찰 왔다가 내 얘기를 특별히 묻더라. 그쪽 의료 복합단지 프로젝트, 디자인도 알고 의료 프로세스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대. 하지만 전 의료 분야는 전혀 모르는데요. 윤지수가 웃었다.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는 디자인 기초가 있잖아. 거기에 의료 지식만 더하면 아주 희소성 있는 인재가 될 거야.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다. 의료 공간 디자인 원론이야. 일단 읽어봐. 관심 있으면 내가 병원 몇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프로세스랑 요점들을 설명해 줄게. 책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서는데 오랜만에 흥분이 느껴졌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집에 없었다. 진우 씨는 외삼촌이 불러서 나갔다고 했다. 아마 미래 자산 문제를 상의하러 간 것이리라. 나는 그 틈을 타 비밀 서랍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통장 2건과 서류 한 장이 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확실히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모양이다. 저녁에 나는 태강 부사장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다음 주에 있을 의료 복합단지 프로젝트 착수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이었다. 이메일에는 차도윤 부사장님께서 서아 씨의 디자인 철학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시며 이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라는 문구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었다. 나는 참석 확인 답장을 보내고 컴퓨터를 켜서 의료공간 디자인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새벽까지 일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충만감을 느꼈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우 씨가 문가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덮고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서아야,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달빛 아래 그의 윤곽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가슴이 따끔하게 아팠지만 이내 지난 몇 년간의 서러움과 타협이 떠올랐다. 너무 늦었어요, 진우 씨.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너, 나를 떠나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2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돌아서서 방을 뛰쳐나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또다시 도망을 선택했다. 새벽 2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서아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태강그룹 차도윤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의료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내일 괜찮으시면 카페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보며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결국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밤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나만의 여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